반갑습니다. 대구 한국공무원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최혁춘 선생입니다. 학습 전략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하게 되는데 일단 뭐 국의 전반적인 말씀과 또 출제의 추이를 말씀드리고 공부의 방법이라든지 그 전략 같은 것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모의고사를 보라는 이유는 뭔가 하면 현재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보라 그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또 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요령이나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설명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모의고사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첨부 자료로 이 자료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첨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먼저 모의고사를 보시고 아마 이 설명을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 형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그 형광펜이 있으면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이미 채점을 하셨으니까 자기 원 점수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형광펜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 이건 단어 어휘에 관계된 이야기죠. 1번 체크하십시오. 자, 2번은 띄어쓰기죠. 2번 체크하십시오. 3번은 높임법, 어느 문제이죠? 3번 체크하십시오. 4번 품사판별입니다. 4번 체크하십시오. 오른쪽 5번은 한자성어이죠. 조금 의외지만요. 5번도 체크하십시오. 5번은 한자성어입니다. 하시고 6번 그리고 7번 이것은 문학 작품에 대한 얘기고 넘기겠습니다. 8번 체크하십시오. 규칙, 불규칙 그래가지고 이건 어느 문제입니다. 8번 체크하시고 9번, 10번 잠깐 10번은 따로 삼각표를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이거 한자 어휘 문제이죠. 10번은 한자 문제입니다. 따라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11번, 12번 자 좋아 12번 체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느 문제이죠? 됐고 13번 체크하십시오. 역시 어느 문제이죠? 그리고 14번 체크하십시오. 역시 문법 문제 어느 문제이죠? 그리고 15번 체크하십시오. 코트 쓰기 퇴고입니다. 그것도 어느 문제입니다. 따지면 넓은 의미에서. 16번 16번 문제 맞힌 사람 있죠? 물어볼까? 어떻게 맞췄지? 결국은 이제 읽어서 맞힌 것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이유는 이게 무진기행이 소설이거든요. 이게 소설은 읽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주어지면 지문을 읽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면 우리 마음에 이범선의 오발탄이라는 작품에서 오발탄이 무엇을 상징하지 이렇게 물을 갔죠.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최인훈의 광야 같은 소설에서 광장이 무엇을 상징하나 물을 갔죠. 어떤 시험에서도 아직 한 번도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내가 암기해야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형태로 소설은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문이 주어지면 지문을 읽어서 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물론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는 너무 뻔해요. 소설은 시점이거든요. 뭐 그런 것이 우리 기본 수업을 통해서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아시면 사실은 소설은 공부 영역 속에서 배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에서 문학 있죠. 문학에서의 우리 공부 범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고전 문학 작품하고 하나가 현대 시입니다. 고전 문학 작품과 현대 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전 문학 작품은 옛날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읽고 해석이 돼야 뭐 문제를 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요하는 파트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부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산문 장르입니다. 산문의 가장 대표가 소설 아닙니까? 소설, 희곡, 수필, 시나리오 이런 것들. 그건 사실은 읽기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읽어서 지문을 보고요. 읽어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부 영역에서 빼자. 사실은 이 소설까지 공부 범위 속에 집어넣으면 공부의 범위가 이게 너무 어마방대해요. 가령 박경리의 토지라는 소설만 해도 그게 몇 권짜리 소설입니까?
아리랑 태백산맥 이게 몇 권짜리 소설이에요. 좋아. 그럼 그 태백산맥을 다 읽었다 가정합시다. 그 소설의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될지 우리가 의아하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또 실제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 말씀드렸잖아. 그냥 읽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16분 문제 읽어서 풀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건 우리 공부 영역에서 빼자. 정리하면 문학의 공부 범위는 고전 문학 작품하고 현대 시다. 그 작품들은 일단 가지고 있는 기본서 속에도 꽤 많은 작품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기본서 속에 있는 작품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시면 된다. 그리고 사실 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모든 시를 다 분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낯선 시가 주어지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요령은 있어야겠죠. 그 요령들을 사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이에요. 됐죠? 예, 그리고 요령도 많지 않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잡을 수 있으니까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문학 작품을 본다면 기본서 속에 있는 작품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시라,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됐고요. 자, 17, 18번 좀 어려웠을 것이에요. 이거 틀린 친구들 많거든요. 많습니다. 자, 19, 20 됐습니다. 자, 근데 20번 문제도 사실은 맞힌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맞힌 사람도 그렇고 틀린 사람도 그렇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서 문제를 맞히거나 틀리거든요. 뭐 지문을 잘 못 읽으면 틀릴 수도 있고요. 제대로 읽으면 맞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소설은 고전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이건 읽기 영역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시험은 2017년도 그 옆에 남아 있죠. 2017년도 국가직이 사실 2번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한 번 더 있었고 또 추가 시험이 더 있었거든요. 그 추가 시험의 문제를 제가 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너무 또 가까이 있는 것은 또 답을 암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 봐 내가 좀 피했고요. 조금 한 몇 년 전 떨어졌던 그 시험, 좀 떨어져 있는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이 시험 내가 냉정하게 평가할게요. 이 시험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실수 없이 정확히 문제를 푸셨으면 95점이 나와야 될 시험이었습니다. 보통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뭔가 하면 한자 표기 문제. 참 괴롭죠. 한자 표기 문제. 지금 이 시험은 없지만 고유어 뜻풀이 문제. 이것도 어렵죠, 사실은. 그리고 속담과 관용어. 속담, 관용어. 물론 올해 국가직처럼 이건 땡큐였죠. 입추에 이지가 없다. 이건 땡큐 아닙니까? 저 땡큐지만 사실 우리가 손도 못 댈 좀 진짜 어려운 관용어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면 사실 우리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틀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시험은 이게 없을 거예요. 딱 유일하게 한자는 이것이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틀릴 수 있다 가정하면 이것은 정확히 실수 없이 문제를 푸셨으면 95점은 나와야 될 시험이었다, 이 말입니다. 10분 양보하더라도 90점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80점 내지는 85점은 의미 없는 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만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하튼 합격 컷을 넘기는 점수가 의미 있는 점수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20점 맞고 떨어지나 80점 맞고 떨어지나 떨어진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격 컷을 넘기는 점수가 의미 있죠. 그래서 못해도 이것은 한 85점 이상은 무조건 맞아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이거 85점 넘긴 사람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 경험인데, 여러분 이거 총 10문제죠. 이거 다 맞춰봤자 50분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근데 제 경험상 이 10문제가 뭔가 하면 언어하고 한자성어예요. 한자성은 사실 이 파트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제가 한자성은 굳이 이 파트에 뺀 것은요, 한자성어는 어떤 직렬의 어떤 시험에서든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꼭 나오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책을 가지고 있던 그 책 속에 있는 한자성어만 공부하셔도 무조건 맞힐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공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맞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거 언어와 같이 섞어 놓은 것이에요. 딴 거 듣고 언어하고 한자성어 있죠. 이 두 개만 정확히 잡으면 어떤 난도의 어떤 시험에서도 반드시 80점, 85점 정도의 점수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의 원점수를 적어봐라 했습니다. 됐죠? 혹시 몇 점 먹은 거 물어볼까요? 그래요? 몇 점 먹었습니까? 제가 안 했어요. 좋아요. 95점? 잘했는데. 이 문제를 풀어보셨는가요? 이 문제를 풀어보셨는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수 없이 푸시면 이건 95점이 나오게 될 수 있는 시험인데, 근데 95점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진짜 잘한 것입니다. 근데 통상 이 점수가 보통이거든요. 근데 요 점수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점수가 관리가 돼야 돼요. 이 점수가 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이 점수의 확보가 힘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또 요렇게만 맞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만 맞으면 기분 좋게 떨어집니다. 왜 기분 좋게 떨어지는가 하면 100점 만점에 80점, 85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미 없는 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떨어지는 점수니까요. 그러니까 합격 컷을 넘긴 점수가 의미 있는 점수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한두 개 정도를 더 맞춰야 한 90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90점 이상 정도 돼야 그래도 그 과목에서 뭐 고득점 내지는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합격 컷을 넘긴 점수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두 개를 더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한두 개를 더 맞추는 과정이 참 괴로운 과정입니다. 우리 국어는 요즘까지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국어는 진짜 쉽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공부 하나도 안 하죠. 하나도 안 하는 사람한테 국어 공부 이 시험을 맡겨도요. 아마 이거 한 못해도 한 60점, 70점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국어는 독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읽고 해석이 가능하니까 빵점이 안 나와요. 국어는 빵점 맞는 것이 100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그 점수 가지고 안 되는 건 이제 우리가 수업을 듣고 하는 것이죠. 맞죠? 근데 문제는 요 정도까지 점수를 올리는 것은 참 쉬운데, 문제는 여기서 요 90점 이상 여기에 올라가는 과정이 참 힘들고 괴로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간 투자 대비 참 소모적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파트거든요. 이 파트가 사실 문제가 두세 문제 정도가 나와요. 이 파트가 두세 문제. 근데 두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공부의 양이 너무 어마방대한 거예요. 가령 사전 두께로 말씀을 드리면 이만한 두께의 큰 사전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어휘에서 58% 이상의 한자어이고 거기에 고유어까지 더하면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이 어마한 방대한 분량에서 사실 문제 내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냅니다. 지 마음대로. 그래서 지 내고 싶은 소리 내는 것이에요.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낼 거야. 범위를 정해주면 진짜 내가 열심히 공부할 각오가 돼 있는데 이 범위가 없어요. 있다면요, 이만한 두께인데 여러분 이만한 두께의 범위 공부를 어떻게 다 공부하시겠습니까? 설령 이거 사전 다 외워서 문제를 맞춘다 해도 이 공부 안 해야 되죠. 이거 사전 외울 동안 차라리 다른 거 해가지고 다른 거 1점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거 안 하면요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괴롭지만 요 정도 점수가 요걸 통해서 확보가 되면요, 이제는 합격을 위해서 요 공부도 절대 소홀하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초기부터 너무 많은 부분을 포기하면서 공부 시작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은 후회해요. 공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조금씩 해놓으면 이게 내공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조금 연륜이 좀 쌓일수록요, 자기 점수가 실력이 되게 높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지 마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행정직렬에 비해서 기술직이 사실 합격 컷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고득점까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친구가 있다면 사실 그 친구들은 되게 수월하게 국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어에서 이것만 버리셔도 공부가 얼마나 가볍고 수월한지 모릅니다. 이 한자 파트만, 고유어 파트만 버리시도록. 물론 한자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떤 직렬을 준비하든 한자서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것만 버려도 얼마나 공부가 시험이 가벼운지 몰라요. 저는 고득점 안 원합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사실. 그러나 일반 행정직렬은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혼자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 수업을 들었던 요 내용이 내가 공부해야 될 내가 이 수험 생활 끝날 때까지 내가 공부해야 될 요 파트의 공부 범위 전부 달아 생각하시고 그 속에 있는 것이라도 열심히 해라. 그게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또 의외로 우리가 수업한 내용에서 적중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4개의 보기 중에서 우리는 딱 수업 시간에 1개를 배웠거든요. 그 1개가 문제의 답이었다 이 말입니다. 3개의 보기는 모르겠는데 그 1개를 배웠는데 그 1개가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한 내용에서 적중하는 사례가 참 많으니까 이건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 수업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보시라. 절대 너무 공부 초기부터 포기하지는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 지문이에요. 지문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문학과 비문학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사실은 요즘은 이 부분의 출제의 빈도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칠판 한번 보실래요? 제가 2020년부터 국가직과 지방직 나왔던 문제 힌트를 제가 쭉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거 뭐 다 보기는 힘들고요. 아마 화면을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문제 힌트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2020년입니다. 지방직이고요. 문제 힌트를 볼까요? 지금 이거죠. 요 파트하고 이 파트입니다. 이것이 8문제, 12문제겠죠? 지문이 12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출제 비중이 높다는 것이에요. 더 볼까요? 지방직입니다. 7문제, 13문제겠죠? 다시 보십시오. 21년입니다. 이건 6문제, 왔다 14문제. 좀 많이 기울죠? 사실은 이 비율은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이전에는 요 파트의 문제가 좀 더 많았습니다. 이 파트 문제. 이것이 좀 적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연도는요, 지금 제가 문활 근데 이 문활이 어문 규정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입니다. 그하고 우리 문법 있죠, 문법. 요 파트가 와 좀 심한 경우는 요 파트에서만 13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못해도 한 7문제에서 9문제 사이가 늘 나왔는데 2017년도를 기준으로 문제의 기류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파트가 소위 이제 암기를 요하는 이쪽 파트가 줄고 읽기와 이해를 요하는 이쪽 파트의 문항수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자, 좀 더 넘겨보겠습니다. 역시 지방직입니다. 맞죠? 이건 6문제밖에 없죠. 밑에는 14문제겠죠? 자, 보십시오. 이것은 작년입니다. 8문제죠?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8문제 나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다시 보십시오. 지방직입니다. 이것은 7문제죠? 이건 13문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올해요. 국가직입니다. 5문제죠? 그럼 이건 15문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단순 암기 위주의 내용들의 문항수가 줄고 이해를 요하는 지문 파트의 문항수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사실 이런 추세 때문에 우리 올해 지문 특강만 해도 한 3번 했습니다. 지문 문제 답을 잘 맞힌 요령을 위주로 했어요. 다시 보시죠. 지방직입니다. 6문제고 14문제죠.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요게 소위 지식국어라 그래가지고 암기를 요하는 파트입니다. 요건 읽고 이해를 요하는 파트이고요. 그래서 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의 기류가 점점 요쪽의 문항수는 줄고 이쪽에 그만큼 문항수가 늘어나는 추세. 특히 비문학적인 글에 대한 문항수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소홀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20문제 중에서 이쪽 부분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이쪽 부분은 진짜 많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는 그렇습니다. 국어는 이쪽 부분은요. 다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95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읽어서 문제 푸는 것은요. 맞출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공부로 놓고 봤을 때는요. 사실 이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요. 공부의 우선순위는 이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이게 1순위, 이게 2순위예요. 그것은 뒤에서 고민하십시오. 뒤에서. 됐죠? 그래서 요 부분만 특히 요 부분 있죠? 은하고 이게 은어 파트입니다. 은하고 한자성어 있죠? 요 파트만 정확히 잘 잡으셔도 어떤 난도의 어떤 시험에서는 반드시 80점, 85점까지는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시작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심지어 두 문제만 나왔다 하더라도 참 기가 막히게요. 이 두 문제만 잘 암기하고 두 문제만 잘 맞히면 그 시험은요 80점, 85점은 아주 우습게 가더라고요. 희한해요, 우리 국어가요. 됐죠? 그래서 일단 공부의 우선순위는 이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우선 보통 이제 수업이 이렇게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보통 8주 과정으로 기본수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 나갑니다. 이 기본수 수업이 사실은 어쩌면 제일 중요한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온갖 우리 국어에서 다뤄야 할 모든 이론적인 내용과 문제의 형태를 다 보는 수업이 이 수업이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수업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온갖 국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영역과 그 문제의 형태라든지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 공부하게 됩니다. 8주 과정으로요. 이제 그거 끝나면 다시 이제 심화 과정으로 넘어오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이 말이 좀 익숙해서 문화를 특강기 하는데 아마 저하고 인연이 있는 친구들은 이 특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건 어문 규정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언어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어문 규정이 있고 문법이 있습니다. 어문 규정은 왜 맞춤법, 표준어, 로마자, 외래어, 띄어쓰기, 문장 부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문 규정이고 뭐 형태수가 무엇이고 파생어 합성어가 무엇이고 호문장, 기문장, 관형절, 보어가 무엇이고 이런 것이 바로 순수 이론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문 규정을 다룬 것입니다. 되죠? 요거하고 그리고 각 테마. 근데 이것이 사실은 기본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기본서 그 큰 기본서를 쪼개 보면 요렇게 영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서를 충분히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중에서 난 요 부분은 됐는데 요 부분은 아직은 좀 부족해 싶으면 그 부분을 테마로 뽑아서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아무래도 문제 연습을 통해서 마무리해야 되죠. 근데 이 맞춤법 같은 것은 참 사람이 희한하게 돌았으면 헷갈리고 돌았으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문활 수업을 할 때는 이 책은 요 한 시즌이 끝이 날 때까지 막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손에서 책을 놓지 마라 이렇게 일러드립니다. 그러면 맞춤법이 그렇거든요. 돌았으면 헷갈리고 돌았으면 헷갈리고. 하여튼 그래서 요거요. 그래서 요거로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해 나가라고 일러드리는 편입니다. 좀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공부 1단계가 요거라고요. 이거 언어하고 한자성을 하고요. 요게 되면 요 점수가 나온다고요. 80점, 85점이에요. 요거 되면 좀 어렵지만 이 공부를 해 나가십시오. 이 공부. 소위 고득점을 위한 공부이죠. 그리고 아직은 공부 초기는 지문까지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지문까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나가면 공부가 되게 방만해지고요. 조금 좀 산만해져요. 그래서 우선 조금 공부 초기 단계는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택하고 집중할 파트가 이 파트예요. 이 파트. 하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 대로 보람이 있거든요.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하면 끝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요부터 차분히 다져나시라.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됐죠? 다시 요거만 하면 요 정도 이상의 점수를 맞는 것은 우리 국어는 아주 쉽다. 근데 이 과정은 합격을 못한다. 기분 좋게 떨어진다. 합격을 위해서 고달프지만 이 공부는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됐죠? 자, 뭐 나름대로 한번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우리 국어는 영어도 그렇고 우리 국어도 그렇고 사실 점수에 기복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거 하면 보통 하루에 한 3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치면서 해설을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1회를 봤습니다. 95점이 나온 거예요. 와, 기분 억수로 업됐습니다. 오늘 진짜 기분 좋다. 컨디션 좋다. 자, 근데 2회 차를 봤습니다. 85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 1회는 95점인데 내가 조금 실수를 했어, 사실. 이거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내가 실수를 한 거야. 하면서 85점으로도 만족을 해요. 근데 3회차를 봤습니다. 75점이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멘붕이 옵니다. 과연 내 실력의 정도가 몇 점인가 이 말입니다. 하루에 본 3번의 시험에서도 점수의 기복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의학과목 국어예요. 됐죠? 예, 근데 그 점수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아까 이거 있죠, 이거. 이 부분. 이 부분만 먼저 잡아라.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80점, 85점대 이하는 절대 안 떨어지니까. 됐죠? 그래서 아마 안정적으로 요 부분만 잡으면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래서 참 국어란 게 참 재밌게도
시험 막판 되면 그렇습니다. 막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 실력이 점수가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하죠. 안 하면 떨어집니다, 이거. 희한해요. 그래서 국어는 사실 좀 꾸준히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꾸준히. 그래서 막 또 너무 암기 위주로만 하면 또 이 지문에 관한 감각은 좀 떨어지니까요. 막 하루에 나는 독해 한두 문제 하고 그리고 막 암기 위주의 어떤 내용들을 좀 보겠다. 뭐 이렇게 좀 꾸준히 해라. 그리고 물론 시험 막판쯤 되면 사실 5과목을 다 골고루 돌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도 손을 놓으면요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국어는 평소에 꾸준히 공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하루에 30분씩이라도 1시간씩이라도 꾸준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다른 과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을 적게 줘야 할 과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부터 해서 공부 양을 되게 많이 줄여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전은 국어가 필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 과목이 필수였고 2과목이 선택일 때가 있었죠. 그래서 선택 과목의 1점과 국어 1점은 점수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죠. 5과목 전체가 다 필수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요, 이제 국어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부담을 좀 적게 줘야 될 과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과목들이 거의 필수가 되어버렸거든요. 행정학이나 행정법 같은 것은 이해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공부 양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공부를 위해서라면 국어는 사실 그 과목들에 좀 양보를 해야 될 과목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수업을 하면서 내 선에서 공부 양을 좀 줄여주자. 그래서 책의 내용도 많은 부분을 드러내고요. 제가 2024년 판을 다음 달부터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책의 많은 부분을 빼버렸어요.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빼고요. 그러니까 제 수업부터 양을 줄여주고 양을 줄인 상태에서 해라. 는 마음으로 그 양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좀 적게 줘야 될 과목 같아서 공부 양을 줄일 것이다.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너무 과다한 양을 공부하는 거 그거 별로 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할 만큼만 하십시오. 할 만큼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할 만큼의 양을 수업을 통해서 일러드릴 것입니다. 요건 해라, 요건 버리라. 버리라는 것은 거의 책 속에서도 버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하라 하는 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효율적으로 국어는 공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의고사를 본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본 것이고 제가 해설지를 만들었으니까 해설지를 참고하시되 어떤 국어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공부를 위해서는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강을 짐작하기 위해서인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험을 본 것이니까요. 점수에 너무 매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공부에 가닥만 잡아도 지금 이 특강은 대충 제가 원하는 효과는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면 공부의 1단계가 뭐라고요? 공부의 1단계. 그게 언어하고 한자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부터 하십시오. 그부터 시작해서 하면 아무리 시험이 문제가 어렵더라도 그것만 제대로 점수만 잘 관리하시면 80점, 85점은 늘 떨어지지 않고 그 점수대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지고 합격을 못하니까요. 그걸 위해서 한두 개를 더 맞춰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좀 어렵지만 이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부 초기부터 너무 많은 부분을 일찍 포기하지 마라.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봐라.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게 내공으로 쌓여서 나중에 점수로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지문 물론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요. 그러나 일단 공부를 봤을 때는 지문은 지금 좀 챙겨놓자. 공부 시작 단계에서는 그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어부터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이거부터 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만 대충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공부하시다가 또 필요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또 제가 혹시 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호흡을 맞춰서 같이 해보면 국어는 아마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안 하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나머지 좀 어려운 공부들도 있으니까 그 공부 계획도 잘 세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원에 있으니까 난 청춘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잘 가. 보통 사람들은 1년에 12달을 사는데 우리 학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6과정을 살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왜냐면 우리는 2달 과정으로 한 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6월 달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이제 남아있는 올해의 우리 과정은요, 사실 3번의 과정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직 여름도 되기 전에 여름의 초입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아직 바캉스 준비도 안 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는 사실 따져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3번의 과정밖에 없더라고요. 7, 8 과정, 9, 10 과정, 11, 12 과정으로 올해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1, 2 과정, 총 4번의 과정이죠. 그리고 3, 4 과정 수업을 들으면서 국가직 시험을 보게 되고요. 지방직 시험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5, 6 과정이죠. 5, 6 과정. 지방직 과정을 듣기 위해도 사실은 남아있는 과정이 온전히 이론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이 5 과정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요, 사실 올해 비록 3번의 과정이 있지만 영어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4과목은 올해가 가기 전까지 기본서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는 다 끝을 내고 1월 달부터는 못해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최종 정리를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계획을 잘 짜십시오. 이게 하다 보면요, 한 가지가 훌딱 가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론적인 내용을 수업 들을 수 있는 기간이 3번의 과정밖에 없으니까 3번의 과정 공부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여하튼 올해까지는 이론 정리를 끝내고 1월 달부터 문제풀이로 최종 정리를 해 나간다. 큰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요. 공부 계획을 잘 짜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달에 들어오는 친구들 있죠.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정신없이 7, 8 과정 한 과정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것은 2번의 과정밖에 없죠. 아직 이론적인 내용이 채 서있기 전에 내년 1, 2월 달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점이니까 그래도 조금 그래도 7월 달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하여튼 공부 계획 정신 바싹 차리고요.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특강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수고했습니다.